미국의 평화로운 어느 마을. 푸르른 나무가 가득하고 시원하게 천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소년. 이윽고 조금 더 숲이 우거진 곳으로 자전거를 몰아가는데 숲을 달리던 소년은 갑자기 뭔가에 탁 걸린 듯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아무래도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느 한 평화로운 가정집의 아침. 널찍한 부엌에서 엄마 제키가 아들 코너를 위해서 팬케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의 휴대폰이 울리는데요. 그런데 엄마 제키는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아들 코너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벨소리를 꺼버립니다. 아들 코너는 조금 예민한 목소리로 누구예요? 라고 묻는데 엄마는 저기 혹시 그 있잖아 내 머그잔 못 봤니? 그 외에 해바라기 그려진 거 있잖아 하면서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용돈 필요하지? 하고선 아들에게 지폐 몇 장을 쥐어주고는 엄마 오늘 늦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엄마 제키가 출근한 후 소파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아빠 그렉. 코너는 아빠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아니 아빠가 왜 소파에서 자요? 지저분한 짓 한 건 엄만데. 그렉은 아우 야야야 그 얘긴 하지 말자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엄마 제키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이런 걸까요? 앞뒤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제키가 바람을 피운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들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빠 그렉은 자신의 아내 제키에게 매우 빡쳐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터로 나간 아내가 아직 집에 있는 그렉한테 얘기 좀 하자고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렉은 됐어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벽 쪽으로 휴대폰을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창문 쪽으로 날아가면서 창문이 와장창 깨지고 휴대폰도 창을 뚫고 바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우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면서 얼른 창 쪽으로 달려가 바깥을 바라보는 그렉. 역시나 휴대폰이 부서져 있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던 그렉은 문득 집 지붕을 올려다보는데 거기 머그잔이 놓여 있습니다. 아내 제키가 자주 쓰던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는 머그잔. 아까 아침에 아내가 아들 코너한테 이 머그잔 못 봤냐고 물었었죠? 근데 그게 왜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걸까요? 이 집은 총 3층 집인데 이 집의 지붕으로 나가려면 3층 손님방에서 창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렉은 손님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지붕으로 나가 머그잔을 들어보는데 그 안에 담배꽁초 2개가 들어있습니다. 아유 코너 너 정말 왜 그러니? 그렉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아들 코너가 사춘기인데다 지금 엄마에 대한 반항심과 배신감으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이 머그컵을 재떨이로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렉은 씁쓸한 마음을 안고 출근을 합니다. 남편 그렉은 형사인데요. 그는 경찰서로 출근을 하자마자 숲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렉이 동료 형사 스피츠와 함께 이 사건을 맡게 돼요. 마을의 남자아이 실종 사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숲에서는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집니다. 남편 그렉이 숲에서 수색 작업을 지휘하는 동안 아내 제키는 일을 마치고 조금 일찍 집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부엌에 서랍이 하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요. 거기에는 원래 그녀가 아끼던 은식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가져갔지? 아내는 코너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보는데 그때 갑자기 덩치 큰 어떤 남자와 딱 마주칩니다. 아내는 기절할 듯이 놀라는데 남자는 얼른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부인. 저는 창문 수리하려고 온 수리공입니다. 남편분이 부르셔서 왔어요. 이제 교체 마쳤습니다. 집을 나서는 수리공에게 아내가 물어요. 근데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수리공은 따님이 문 열어주셨어요.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하고 문 밖을 나섭니다. 아내는 에? 누구요? 라고 되묻지만 수리공은 이미 떠난 뒤. 이 집에는 사실 딸이 없거든요. 자식은 아들 코너 하나뿐입니다. 대체 누가 집 문을 열어줬다는 걸까요? 한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아빠 그렉은 동료 형사 스피츠 그리고 여러 대원들과 함께 숲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숲에서 뭔가 발견이 됐습니다. 2사람이 그쪽으로 달려가 보는데 초록색 휴대용 칼이었어요. 스피츠 형사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렉의 얼굴을 보며 말합니다. 아니 이거 과거에 그 사건 때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 마을에서는 과거에도 남자아이 6명이 실종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숲에서 이 6명의 아이가 방금 발견된 것과 똑같이 생긴 초록색 휴대용 칼과 함께 묻혀 있었던 게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그 사건의 범인은 그 당시 그렉과 스피츠가 이미 검거를 했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스피츠 형사는 아무래도 그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이 비슷한 케이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그렉의 집. 식탁에서 말없이 저녁 식사를 하는 엄마 제키와 아들 코너. 제키는 코너에게 묻습니다. 저기 오늘 낮에 엄마 없을 때 네가 수리공 문 열어줬니?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 엄마, 설마 수리공이랑 바람 피운 거예요? 엄마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힙니다. 엄마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래요? 우리 가정 다 망쳐놓고 이딴 잘 차린 저녁상 하나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요. 아들 코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코너는 그대로 식탁을 휙 떠나버립니다. 제키는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TV가 탁 켜져요. TV에서는 남자아이가 실종됐다는 오늘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진 남자아이는 초록색 저지티를 입고 있으며 아내는 다시 TV를 꺼요. 그리고 싱크대로 돌아가는데 탁! TV가 또 켜집니다. 아, 이게 왜 이래? 리모컨과 씨름하고 있던 그때 남편 그렉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합니다. 여보, 오늘 전화 계속 했었는데 안 받더라. 바빴어?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말을 건네면서 아참, 저 2층 방 창문 당신이 깼어? 하고 묻는데요. 그렉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별로 아내랑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듯해요. 제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 오늘 낮에 왔던 수리공 내가 그 수리센터 회사에 신고했다? 아무래도 우리 집 은식기를 훔쳐간 것 같아. 여기 서랍이 텅텅 비었다니까? 그렉은 이제서야 제키를 쳐다보며 뭐? 하고 대꾸를 합니다. 제키는 그 수리공 아무래도 진짜 이상하다고. 아니 딸 없는 집에 딸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다고 하질 않나. 이상해.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TV에서는 계속 오늘 실종된 소년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편 그렉은 씻으러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으로 가는 계단 옆쪽 벽면에 여러 개의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액자의 사진 하나가 없어진 걸 봅니다. 아내 제키가 뺀 걸까요? 에이, 모르겠다. 그렉은 2층으로 올라가서 수면제 하나를 입에 털어넣는데 바닥에서 뭔가 스르륵 움직입니다. 아들이 키우는 햄스터가 우리를 나와 집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너 어떻게 나왔니? 그렉은 햄스터를 잡으러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햄스터가 아들의 방으로 호로록 들어가더니 큰 옷장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렉도 햄스터를 따라 옷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누군가 밖에서 옷장 문을 툭 닫더니 잠가버립니다. 아들 코너일까요? 야, 코너 재미없다. 문 열어라. 아빠 피곤해. 쾅쾅쾅쾅. 안쪽에서 옷장 문을 한참 두드리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줍니다. 아니, 당신 여기서 뭐해? 1층에 있던 제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올라와 본 거였어요. 그렉은 코너는? 하고 묻는데 아들은 나갔다고 합니다. 집에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햄스터는 또 누가 꺼내준 거며 그렉은 누가 가둔 걸까요? 그렉이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피곤해서 너무 예민해졌나 봐.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그렉을 바라보며 그럼 오늘은 나랑 침실에서 같이 자자 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는데요. 아직까지 바람을 피운 아내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그렉은 휙 돌아서서 다른 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모두 각자 따로 잠들어 있던 그날 밤 아내 제키가 중간에 잠에서 깹니다. 아들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방으로 가보는데 코너는 방에 없고 컴퓨터 게임 화면이 요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인데 꼭 누가 있는 것만 같은 느낌. 곧이어 방으로 돌아온 아들 코너.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왔다고 합니다. 제키는 코너에게 내일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고 합니다. 코너는 싫다고 하는데 제키는 아무래도 오늘 봤던 남자아이 실종 사건이 신경 쓰이는 듯 안 돼, 무조건 태워다 줄 거야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어질러진 아들 방 물건을 대충 정리해주고 나가려다가 침대 밑에 있는 개구리 가면을 보는데 아우, 뭐 저런 기괴한 걸 침대 밑에 넣어놔. 제키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방에서 나갑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빠 그렉. 수면제를 먹고 깊게 잠들어 있는데요.
누군가 이불을 아래로 쓱 끌어당깁니다. 누굴까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그렉.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불이 축축해요. 에?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불에 오줌을 쌌나? 민망한 마음에 얼른 후다닥 이불을 세탁기로 가져다 넣어놓고 서둘러 출근을 합니다. 엄마 제키는 아들 코너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토드라는 남자였어요. 제키가 바람을 피웠던 상대입니다. 토드는 그녀에게 집에서 하루 나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휴가를 보내자라고 제안해요. 제키는 그를 밀어내면서 우리 남편도 알고 아들도 다 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는데요. 토드는 포기를 모르는 듯 계속해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토드 이러지 마. 그만해. 하는 순간 지붕 위에서 머그컵이 토드의 머리 위로 팍 떨어져 쨍그랑 깨지고 맙니다. 제키가 그토록 찾던 해바라기 모양의 머그컵. 얼마 전 그렉이 지붕에서 봤을 때 그 안에 담배꽁초가 있었죠. 제키는 얼른 위를 올려다보는데 그곳에 방금 누군가 있었던 듯 지붕으로 나가는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머그컵을 맞은 토드의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습니다. 제키는 그를 얼른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히고 응급처치를 해주며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학교에 태워다주고 와서 그때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아들 코너는 2층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다가 어디서 뭔가 쫑알쫑알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제키와 토드의 목소리를 들은 걸까요? 하지만 코너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위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느꼈어요. 코너는 3층 손님방으로 올라가 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지하실에서는 갑자기 제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지금 자기랑 같이 있는 토드였어요. 토드는 여기 있는데 누가 토드의 휴대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그리고 토드의 휴대폰은 어디 있는 걸까요? 토드, 이거 당신 휴대폰으로 지금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인데 당신 휴대폰 어디다 놔뒀어? 제키가 묻지만 휴대폰? 몰라. 내 휴대폰? 토드는 지금 머리를 맞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키는 일단 전화를 받아보는데 전화기 너머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지하실 위에 자기 집 안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키는 일단 토드를 지하실에 둔 채로 1층 거실로 올라가 보는데 정말 누군가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놨습니다. 시끄러워. 제키가 음악을 탁 끄자 2층에서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코너가 내려옵니다. 제키가 물어요. 코너, 이거 음악 네가 틀었니? 코너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럼 너 혹시 지붕에 올라갔었니? 코너는 역시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아들은 지금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뭘 물어봐도 그냥 답이 단답형이에요. 한숨을 푹 쉰 제키는 일단 아들이 학교에는 가야 되니까 코너를 태워서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제키와 코너가 떠나고 지하실에 남아있던 토드는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지 일어나서 이리저리 걸어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 그를 팍 내려쳐 쓰러뜨립니다. 아빠 그렉도 출근을 했고 엄마 제키랑 아들 코너도 나갔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잠시 후 아들을 학교에 태워다주고 돌아온 제키가 얼른 지하실로 내려가 보는데 토드가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머리에 피를 훨씬 더 많이 흘린 채 죽어 있었어요. 제키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들 코너가 지붕에서 보고 있다가 자신의 내연남 토드에게 일부러 머그컵을 떨어뜨렸고 그렇게 머리를 다친 토드가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해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사망한 거라고 생각됐어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퇴근한 그렉. 아내 제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제발 도와줘. 아내 제키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간 그렉. 거기에는 아내의 내연남이 죽어 있었어요. 그렉이 묻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피를 흘리는데 당신 왜 앰뷸런스를 안 불렀어? 제키가 말합니다. 신고할 수가 없었어. 우리 아들이 죽인 거란 말이야. 그렉은 깜짝 놀랍니다. 어떡하면 좋아.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제키. 남편 그렉은 이성적으로 대처하자고 합니다. 우리 아들 미래를 망칠 수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토드의 시신을 아내의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깊은 숲으로 가서 토드의 시신을 묻어버려요. 엄마 아빠가 숲에 가 있는 사이 아들 코너는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뭔가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도 들립니다. 코너는 헤드셋을 벗어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는데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웬 세탁기가 돌아가냐? 그런데 세탁기 안에 있던 건 옷이 아니라 얼마 전 엄마가 수리공이 훔쳐갔다고 했던 은식기들이었습니다. 은식기가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면서 우당탕탕 소리를 낸 거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희한하네. 코너는 은식기들을 세탁기 밖으로 꺼내놓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 사이 컴퓨터 화면에는 채팅창 하나가 띄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채팅으로 말을 걸어오는데 너 프로깅이 뭔지 알아? 라고 합니다. 코너는 구글창에 프로깅을 검색해보는데 카메라에 찍힌 프로깅이라는 동영상 하나를 클릭해보니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모습이었어요. 놀란 코너는 채팅창의 상대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묻는데 상대는 답이 없습니다. 코너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동안 누군가 코너의 방에 쓱 들어옵니다. 개구리 가면을 쓴 남자였어요. 개구리 가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까 엄마 제키가 아들 방을 치워주다가 침대 밑에서 봤던 그 개구리 가면. 근데 귀엽게 생긴 개구리 가면이 아니고 좀 기괴하게 생긴 검정색 가면이었습니다. 이 가면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아들 코너가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토드의 시신을 숲에 묻고 집에 돌아온 그렉과 제키 부부. 2층 화장실에 올라간 제키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깜짝 놀라 뛰어 올라간 그렉.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도 테이프가 붙여진 채 아들 코너가 화장실 욕조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키는 서둘러 아들 코너를 차에 싣고 바로 병원으로 떠나고 그렉은 집에 남아서 샅샅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간 큰 놈이 감히 형사집에 침입해서 그 아들을 건드린 걸까요? 그 시각 경찰서로 납치범을 봤다라는 신고가 접수되는데 그렉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그가 출동을 해야 되지만 그는 지금 자기 집안을 수색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동료 형사 스피츠가 계속 그렉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그렉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지금 그럴 정신이 없겠죠. 결국 스피츠 형사는 그렉의 집으로 그를 데리러 출발합니다. 그렉은 총을 꺼내들고 1층부터 꼼꼼히 이방 저방 집안을 둘러보는데요. 그러다 벽면에서 눈과 잎이 다 뚫려 있는 자신의 가족 사진이 기괴한 모습으로 붙어 있는 걸 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1층에서 큰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까 낮에 제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렉은 1층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개구리 가면을 쓴 누군가가 도끼를 들고 그에게 달겨듭니다. 영화는 여기서 갑자기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인물에 의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앞의 이야기랑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후반부 이야기 시작합니다. 캠코더로 어떤 좋은 집을 촬영하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여자, 이름은 민디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남자아이고 이름은 알렉인데 둘은 친구 사이입니다.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로 보여요. 배낭을 메고 있던 민디와 알렉 두 사람은 그 집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차고에서 집주인의 차가 나간 후 천천히 내려오면서 닫히고 있는 차고 문틈 사이로 빠르게 뛰어서 슬라이딩 하듯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집에 침입해요. 민디는 와, 집 진짜 좋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관객들은 이 집을 알고 있죠. 바로 그렉과 제키 그리고 코너가 사는 그 집입니다. 이 두 사람은 캠코더를 들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부엌 찬장도 열어보면서 층층마다 또 방방마다 정신없이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디가 알렉에게 말해요. 야, 우리가 지낼 방 찾았다.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창문을 열면 바로 지붕으로 나갈 수 있는 손님 방이었어요. 민디는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른 뒤 자신들의 상황을 촬영하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뭘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프로깅이라는 걸 하는 중이랍니다. 프로깅. 여러분 아까 코너에게 누군가 채팅으로 말했던 단어 기억하시죠? 남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지내는 걸 프로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디와 알렉이 그 프로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의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민디가 계속 말합니다. 네, 이 비디오는 저희가 프로깅 하는 걸 담은 다큐멘터리가 될 텐데요. 저희 프로깅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닙니다. 한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보통 4, 5일을 넘지 않아요. 그래야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플로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인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집은 손님방이 따로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번 집은 여기 알렉이 고른 거랍니다. 이렇게 민디가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하는 동안 뒤에서 개구리 가면을 쓰고 알렉이 나타납니다. 민디는 아우 왜 그런 걸 쓰고 다녀 무섭게 하고 핀잔을 줘요. 자, 이 개구리 가면. 영화 전반부에서 나왔던 그 가면입니다. 민디가 말했다시피 프로깅은 주인집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그 집에서 몰래 살다가 조용히 다시 나가는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렉이 말썽을 좀 부립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까 부엌에서 꺼내온 해바라기 머그컵을 잿더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아들 코너가 담배를 피운 게 아니었네요. 민디는 알렉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알렉은 계속해서 대담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민디도 잠에 들자 알렉은 3층 손님방에서 내려와 안방에서 자는 제키도 한번 보고 그 옆방에서 자는 아들 코너도 한번 보고 소파에서 자는 그렉도 봅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이 집 식구들이 모두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키가 코너에게 팬케이크를 구워주고 있고 아빠 그렉은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그렉이 2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액자 중에 사진 한 장이 없어진 걸 보잖아요. 이것도 알렉이 장난으로 뺀 거예요. 어디 눈치를 채나 못 채나 장난을 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영화 전반부의 그렉, 제키, 코너 이 세 가족의 이야기와 후반부 민디, 알렉의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층 손님방에 있던 민디와 알렉은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를 듣는데요. 기억하시죠? 아까 그렉이 빡쳐서 창문으로 휴대폰을 던진 상황입니다. 이 둘은 뭐지? 하고 눈알을 굴리는데 그때 그렉이 갑자기 3층으로 올라옵니다. 아까 그렉이 창문으로 휴대폰 던지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고개를 올려 지붕에 있는 머그컵을 발견하고 올라오잖아요. 민디와 알렉은 얼른 몸을 숨깁니다. 그렉이 머그컵에 담배꽁초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코너 너 왜 그러니 하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민디와 알렉이 숨어서 보고 있어요. 그날 오후 이 집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민디는 지하실에 뭐 쓸만한 게 없나 둘러보다가 여차하면 지하실을 통해 도망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봐둡니다. 그리고 도망 나갈 때 신속하게 딱 집어들고 나갈 수 있도록 짐도 지하실에 숨겨뒀어요. 알렉은 휴대폰으로 리모컨 기능을 다운받아서 이 집 TV를 껐다 켰다 실험을 해봅니다. 제키가 왜 혼자 설거지할 때 TV가 자기 멋대로 켜졌었잖아요. 이것도 알렉이 자기 휴대폰으로 한 짓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아파트다 보니까 현관문이 다 불투명한데 미국 주택은 문이 있으면 이렇게 좀 투명하게 안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문 밖의 남자는 문의 투명한 부분으로 집 안에 있는 민디를 봤어요.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 척도 못합니다. 누가 온 걸까요? 학생 문 좀 열어주세요. 수리공입니다. 네, 창문을 고치러 수리공이 온 거였어요. 민디는 어쩔 수 없이 이 집 딸인 척 수리공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민디가 수리공한테 문을 열어주러 간 사이 알렉이 은식기를 다 꺼내간 거였어요. 알렉은 그렉이 복용하는 수면제 몇 알을 몰래 훔쳐다가 물에 타서 수면제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날 이른 저녁 민디한테 건네요. 얼마 후 민디는 물을 마시고 완전히 골아 떨어집니다. 민디가 자꾸 장난을 못 치게 말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알렉이 민디를 깊이 재워버린 것 같습니다. 알렉은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들 코너 방에 있던 햄스터를 풀어놓습니다. 그렉이 햄스터를 따라 아들의 방 옷장으로 들어간 사이 알렉이 그를 옷장 안에 가둔 거였어요. 이렇게 영화 전반부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전부 그냥 알렉이 한 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 식구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번에는 알렉이 아빠 그렉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갑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그렉의 이불을 쓱 내리고 그의 이불과 팬티에다 대고 소변을 봅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민디. 오늘도 당당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는 알렉을 보고 야! 제발 들어와서 숨어 있어. 이 집 주인들한테 걸리거나 그 사람들 사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우리는 조용히 얹혀 살다가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알렉은 아니, 나는 이 집 사람들한테 장난을 조금 더 쳐야겠는데?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렉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날 아침은 이 집의 아내 제키의 내연남 토드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알렉은 머그컵을 1층 마당으로 툭 밀어버리고 거기에 토드가 머리를 맞은 거였습니다. 민디는 기겁을 합니다. 너 진짜 왜 그래? 난 널 믿고 데려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알렉은 미안해. 근데 무서우면 너 먼저 떠나. 난 이게 재밌어. 그때 갑자기 2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코너가 양치를 하다가 뭔가 쫑알쫑알 말소리 같은 게 들려서 올라와 본 거였어요. 민디와 알렉은 손님방 안쪽 보일러실로 몸을 숨겨 간신히 들킬 위기를 모면합니다. 민디는 당장 여기서 나가자고 알렉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알렉은 자긴 더 있겠다고 해요. 대신 민디가 밖으로 탈출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민디 짐이 지하실에 있잖아요. 도망치려면 지금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 했습니다. 이 집의 아내 제키와 그의 내연남 토드가 지금 지하실에 있단 말이죠. 토드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걸 봐뒀던 알렉. 토드의 폰으로 제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를 들려주며 그들을 1층으로 올라오게 유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토드는 지하실에 그대로 남아있고 제키만 올라오죠. 이걸 모르는 민디가 제키가 아들 코너를 학교에 태워다 주러 나간 사이 지하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내려가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웬 중년 남자입니다. 토드겠죠? 아우 젠장. 민디는 속으로 욕을 하며 얼른 지하실 반대편으로 숨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하실로 들어와서는 토드의 머리를 팍 내려치는 걸 민디가 목격해요. 구석에 숨어있던 민디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립니다. 토드의 머리를 내려친 건 누구였을까요? 알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 집의 가장 그렉이었습니다. 아니 그렉 출근한 거 아니었나요? 네, 출근을 했다가 잠시 집에 짐을 가지러 들른 거였어요. 그때 토드를 발견하고 그렉이 그의 머리를 내려치고 만 겁니다. 그렉은 쓰러진 토드를 지하실에 그대로 두고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야구 방망이가 들어있는 어떤 가방을 꺼내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어둔 후 다시 집을 나섭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진 걸 본 민디는 깜짝 놀랍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막 고민에 잠기는데요. 이 시각 알렉은 3층 손님방에서 민디는 알아서 잘 도망쳤겠지 생각하며 아까 액자에서 꺼내온 그렉의 가족 사진을 가져와서 이 가족들의 눈과 입 부분을 가위로 도려내 자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렉이 집안을 수색할 때 눈과 입이 뚫린 기괴한 가족 사진을 보죠. 이것도 역시나 알렉의 짓입니다. 피 흘리는 사람을 그냥 두고 나갈 것이냐 신고를 할 것이냐 여전히 고민하느라 지하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민디. 결국 그냥 짐을 들고 튀려고 하는데 제키가 아들 코너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토드를 확인하러 얼른 지하실로 내려오는 제키. 쓰러져 죽어있는 토드를 보며 기겁을 하죠. 그날 밤 이 집 남편 그렉이 돌아오고 아내는 아들 코너가 자신의 내연남 토드를 해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민디는 진실을 알고 있죠. 아직 지하실에 숨어서 못 나가고 있는 민디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악마가 살고 있었구나. 저 그렉이라는 아저씨. 민디는 그렉, 제키 부부가 토드를 묻으러 간 사이 드디어 조심조심 다시 거실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집은 너무 위험하다 싶은 민디. 알렉도 같이 데리고 도망을 나가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를 찾는데 알렉은 그 시각 이 집의 아들 코너를 기절시켜서 테이프로 입을 감고 손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란 민디. 이제 민디는 알렉도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민디를 따라 나오는 알렉. 민디는 알렉을 밀쳐내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기절해버립니다. 알렉은 깜짝 놀라요. 민디! 정신 차려 민디! 알렉은 서둘러 자신이 기절시킨 이 집의 아들 코너를 욕조에 옮겨놓고 민디를 아는 채 차고로 갑니다. 그렉과 제키는 지금 아내 제키의 차를 타고 나갔죠. 알렉은 남아있는 그렉의 차 트렁크를 엽니다. 야구 방망이가 든 가방을 옆으로 밀고 거기에 민디를 눕혀요. 그리고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그때 차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제키의 차가 들어옵니다. 부부가 토드를 묻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알렉은 차고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잠시 후 집으로 들어간 부부가 쓰러진 아들 코너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제키가 코너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고 그렉은
아내가 떠난 걸 확인한 후 자신의 차를 몰고 숲으로 향합니다. 그렉은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알렉은 그렉의 집에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고 민디는 그렉의 차 트렁크에 실려 있습니다. 기절해 있던 민디가 정신을 차리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고 옆에 웬 야구 방망이가 든 가방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지? 민디가 가방 속을 들여다보는데 초록색 저지 티셔츠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봤던 실종된 아이가 입고 있었다고 방송에서 내내 나오던 그 티셔츠였어요. 가방에는 또 지퍼백에 든 여러 개의 초록색 휴대용 칼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차 주인이 이번 실종 사건의 범인, 납치범인 걸까? 민디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윽고 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싸인 숲에 도착하고 그렉은 내려서 어디론가 갑니다. 민디는 조용히 그렉의 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꺼내요. 제발 신호 잡혀라, 제발 제발. 드디어 경찰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저 그 남자아이 실종 사건의 납치범이 있는 숲에 같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를 끊지 말라고 위치를 추적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녀의 눈에 낡은 캠핑카 하나가 들어옵니다. 저건 뭐지? 민디는 캠핑카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둘러보는데 그때 덜컹덜컹덜컹 캠핑카 속 수납장 안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지금 그 사람 땅 파러 갔어요. 빨리 서둘러 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민디는 밧줄로 꽁꽁 묶인 수납장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그 순간 뒤에 나타난 그렉이 그녀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기절시킵니다. 오늘 민디 참 여러 번 기절하죠. 그렉은 기절한 민디의 주머니 안에서 캠코더 하나를 발견하고 뭘 찍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자신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일명 프로깅을 하고 있었다는 걸 눈치챕니다. 이런 미친 것들. 영상에 민디 말고 알렉도 등장하죠. 그럼 지금 이 남자애가 자기 집에 숨어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렉은 민디를 트렁크에 태운 채 다시 집으로 전속력으로 운전해서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한 그렉이 민디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총의 지문을 닦고 그 총을 민디의 손에 쥐어줍니다. 아마 현장을 조작하려는 것 같죠? 경찰서에는 이 시각 납치범을 봤다는 민디의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에 나갈 경찰관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렉의 동료 형사 스피츠가 그렉한테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스피츠는 그렉을 데리러 그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한편 총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알렉. 창고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영화 전반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봤던 그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총을 들고 집안을 수색하는 그렉, 그런 그렉의 뒤에서 살금살금 나타나 그에게 달려드는 알렉. 이제 영화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가 드디어 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도끼를 든 알렉과 총을 든 그렉이 거실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알렉이 훨씬 젊지만 그렉은 또 연륜 있는 형사잖아요. 알렉을 때려 눕힌 후에 그렉은 부엌으로 가서 칼로 자신의 어깨를 팍 찌릅니다. 그리고 그 칼의 지문을 닦아서 이번에도 알렉의 손에 쥐어 놓으려고 하는데 알렉이 없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알렉은 그렉이 잠깐 내려놨던 총을 들고 그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알렉이 말해요. 나 당신의 정체를 알아. 당신 납치범이지? 그렉이 대답합니다. 아니, 납치범은 너지. 네가 네 친구 저 여자애랑 남자아이들 납치한 거잖아. 그리고는 담당 형사인 나를 겁주려고 내 아들을 묶어놓고 말이지. 네가 납치범처럼 보이게 내가 만들 거야. 그때까지 개구리 가면을 쓰고 있던 알렉이 천천히 가면을 벗습니다. 그렉이 이제서야 그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잠깐만, 너는... 잠깐만.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렉이 뭔가 변명 같은 걸 하려고 하자마자 알렉은 시끄러 하더니 그의 가슴에 총을 빵 쏴버립니다. 픽 쓰러지는 그렉. 알렉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서 그렉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그때 그렉의 집에 도착한 동료 형사 스피츠.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동료 그렉과
그 앞에 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봅니다. 스피츠는 지체 없이 그 남자, 즉 알렉의 어깨를 쏴서 쓰러뜨려요. 스피츠가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는데 알렉이 고개를 들더니 스피츠 형사님? 하고 말합니다. 스피츠도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요. 곧이어 신고가 접수됐던 숲에서 경찰들이 캠핑카 안에 갇혀있던 소년들을 구해냅니다. 코너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던 제키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 수십 대가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렉은 경찰이지만 사실 어린 남자아이들을 납치해서 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범죄자였고, 알렉은 오래전 그에게 나쁜 짓을 당하고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살아남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깅을 하는 자신의 친구 민디를 따라 자기가 이 집을 골라서 그녀를 데리고 이 집으로 침입한 거였어요. 그렉은 그렇게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내버리고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또다시 끓어오르는 더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 남자아이들을 납치해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그렉 때문에 어린 시절을 망쳐버린 알렉이 그의 집으로 숨어들면서 이번에는 그의 정체가 세상에 탄로나게 된 거였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ICU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